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316명으로 또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모임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와 무관중 경기만 허용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숙박업계에는 취소 분위기가 빗발치고 소비자와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출장이나 회의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전 직원 100% 재택근무를 도입한 곳도 등장했습니다.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함께 일한 측근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의 과거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이 측근은 김 씨가 고위층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인간관계를 쌓기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밀려 내려오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맨몸으로 막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8명에서 6명으로 추리는 예비경선 여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여당 대선 주자들의 논문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도쿄의 4번째 긴급 사태가 내려지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 사상 첫 무관중 대회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조 원에 달하는 입장권 수익은 물론 홈 관중의 열성적인 응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 경기가 멈춰 섰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30% 이상이 재택근무에 들어가 사실상 산업 현장도 멈추고 학교도 곧 전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강도 규제죠. 경제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사적 모임까지 제한되는 사실상 셧다운 조치입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중대본 회의. 수도권 거리두기는 예상대로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애초 확진자가 4단계에 들어선 서울만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전체에 4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으로 제한합니다. 퇴근 이후 사적 모임을 막으려는 조치로 사실상 셧다운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법원의 재판이 모두 연기 변경됐고 서울 유치원 5천여 곳도 월요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수도권 초중고 학생들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단계 시행 첫날인 다음 주 월요일 각 지자체장과 함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사적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4단계를 시행한 후 유행 상황 등을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우리나라 야간 통행 금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폐지됐었는데 이에 준하는 야간 외출 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권영봉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부터 이렇게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전엔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조치입니다. 이렇게 1인 시위를 뺀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직장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30%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물론 유흥시설 전체는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되지만 이곳과 같은 공원이나 체조 경기장에서는 실내외 임시 공연은 금지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투숙객을 받을 수 있고 파티 등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원래 4단계 조치는 정확히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지만 이는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오늘부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수도권 4단계라는 사상 초유의 거리두기 격상이 발표된 오늘 거리 표정은 어떨까요? 서울 강남 사거리, 한강공원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표정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나가 있는 강대엽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강 기자,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네요. 네, 저는 지금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좀 임박했고 좀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집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곳에 오후 6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파는 평소 금요일 저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 4단계 격상 소식이 전해진 탓인지 인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처에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도 코로나 걱정돼가지고 많이 집으로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그냥 집에서. 하지만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 불금 저녁을 즐기려는 시민도 제법 보였습니다. 6시에 나와가지고 거리두기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10시까지 친구들 만나서 놀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정부가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건 이번 주말이 확산세의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까지 유흥을 즐기겠다는 생각은 적고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강남역 근처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은 울상인데요. 월요일부터는 전면 집합 금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해 빨리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한강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야간 음주 단속이 한창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박기원 기자, 현재 공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요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거릴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전보다는 확실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송파구의 석촌호수와 방익골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공원 일부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야간 음주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서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20대 코로나가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0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다시 좀 확진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20대인 입장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 영업이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한강공원으로 나와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꽤 있었잖아요. 오늘부터는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 시내 공원 25곳에 대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를 금지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시와 경찰은 오늘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인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경찰관을 포함해 단속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술이 아닌 음료나 음식은 먹을 수 있고 공원 인근 지역까지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대표적 휴가지인 부산 해운대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박상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부산 해운대의 최대 번화가인 군함로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뒤로 200여 미터만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에선 오후 6시부터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 저녁이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금요일이지만 평상시 평일보다 한산합니다. 부산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62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확진자가 부산 주점을 다녀간 이후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는 유지하되 오후 6시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상인과 관광객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장마 끝나고 이제 일 좀 나아지는 것 같더만은 또 이렇게 되니까 뭐 깝깝하고 막 답답하고 아이고. 시민들도 힘들 거고 이제 다양한 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힘들겠지만 다 같이 노력하면 이게 잘 수습이 되지 않을까. 그럼 부산 외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뿐 아니라 제주도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분의 2가 다른 지역 거주자인데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동안 10%대였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오늘 2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도 차례로 문을 열어 휴가철을 앞두고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직 대유행의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확진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겠죠. 실제로 조금 전인 저녁 6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1명이 더 많아서 역시 내일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4단계 거리두기가 힘을 발휘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지나봐야 한다죠. 사회적 멈춤 외에는 딱히 답이 없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1,200명대로 갑자기 뛰어오른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과거 유행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오늘도 어제보다 증가할 양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95명, 경기 396명 등 수도권에서만 9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77.9% 비중입니다. 마포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44명이 확인됐으며 강남 현대백화점 관련 확진자 역시 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백화점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감염됐을지 추정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이분들의 이제 밀접 접촉자, 가족, 동료, 지인들에서 추가 전파가 종로구 공연장에서 시작된 감염도 현재까지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프로야구 NC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프로야구 경기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비수도권 확진 비율 역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53명, 충남 51명, 제주 30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비중은 계속 커지는 중입니다. 당국은 앞으로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멈춤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을 두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루 사이 급격한 4단계 격상 결정을 내렸죠. 그 배경이 뭔지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쏭달쏭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정태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정말 급작스럽게 4단계 결정이 났습니다.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김부겸 총리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을 넘긴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이달 말쯤에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정은경 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확산세를 빨리 차단하자고 판단한 겁니다. 예, 사실 지금 격상 조치도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라리 뭐 5단계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전문가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격상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늦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바꿔서 이른바 울트라 5단계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2인 모임 제한을 오늘부터 하지 않고 권고만 내린 겁니까? 월요일부터 하고 하면서. 네, 방역법 위반 시 시민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는 열흘간 영업 정지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애초 어제까지만 해도 수도권 4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더라도 2인 모임 제한은 내일 당장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4단계를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사흘간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단계를 높였을 때 헛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도 같이 외식을 못하는 겁니까? 네,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을 지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계 가족은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인들이 뭐 한 5시, 4시쯤 들어갔다가 6시가 넘어버렸습니다. 4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2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녁 6시가 넘으면 2명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네,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으로만 49인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친족임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혼식장 등에서 허점을 노린 꼼수 영업이 이뤄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돌잔치나 또 상견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상견례와 돌잔치의 경우에는 의례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스포츠에서도 제약이 생길 것 같아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뭐 야구나 축구 같이 모여서 뭐 경기하는 거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팀플레이가 필요한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당 9명씩 18명이 모여야 하는 야구는 27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시설 관리자가 방역 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골프는요? 뭐 골프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명이 같이 치지만 사실은 혼자서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낮에는 4인까지 그리고 저녁 밤에는 2인 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골프를 4명이서 즐기다가 저녁 6시가 넘으면 2명은 집에 가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칙 적용에는 고의성과 과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맹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4단계 규제를 피해서 비수도권으로 골프를 가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람들 모두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이색 제재도 있다던데 그건 뭡니까? 네, 혹시 방탄소년단의 곡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알죠. 아시죠? 줌바 댄스 등 격한 운동을 하는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는 이 노래보다 빠른 노래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헬스장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는 속도를 6km 이하로 해야 하는데요. 빠른 음악에 맞춰서 격하게 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그만큼 침방울이 많이 튀어서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주장 같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탁상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낮은 음악 속도에서도 힘들게 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잠시 단합된 우리 멈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초복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지니 삼계탕 집도 6시 이후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술집도 그야말로 날벼락.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며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몰려든 시민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꼬치집. 지금껏 어렵게 버텨왔지만 이젠 사실상 저녁 장사마저 포기하란 소리로 들립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왜 저녁에는 2인이냐. 뭐 영업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제한 줄 테니 2명만 받아라.
그래서 웃고 말한 거죠. 돼지 갈비집도 비상입니다. 점심도 120석이 텅텅 비었는데 저녁 장사마저 제한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점심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저녁에 매출이 거의 80%를 차지했는데 저녁에 2명으로 줄어버리면은 그냥 문 닫는 거나 맞죠. 그나마 삼계탕집은 대목인 초복을 날릴 위기입니다. 이제 초복이 이제 며칠 안 다가왔는데 손님들 문의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서울광장 임시선별 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단계 뉴스 보고 좀 확진자가 많이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걱정도 되고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좀 늘어나 보니까 좀 불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 수요가 대폭 늘면서 서울시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지금보다 2배 많은 52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검사소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됩니다. 검사소 자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시민들께서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거리두기 조치에 수도권은 자영업자도 시민들도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잠깐, 그럼 예약해놓은 여름 휴가는 어떡하지 하는 분들 많죠.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미리 예약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름철 성수기 대목을 기대했건만 호텔업계는 빗발치는 취소 예약 문의로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소비자들도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수기 대목을 기대했던 숙박업계는 울상입니다. 각종 프로모션을 준비했지만 기존 예약들마저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기존에 예약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예약을 주저하시거나 좀 취소하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역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5세인가 6세 미만은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오전에 계속 전화가. 성수기 휴가 일정을 잡았던 숙박객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숙박 앱을 통해 예약했는데 취소나 환불이 어려워 답답한 소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1분 뒤에 이 계약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연락을 했는데 그 호텔 약관에 써져 있고 규정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예약한 지 5분 만에 이제 취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수수료가 30%가 공제가 되더라고요. 숙박일은 아직 2주 정도가 남아 있었는 상태였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련 건수가 85%로 가장 많았습니다. 7월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숙박을 예약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들을 보관하셔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런 수도권 4단계 조치로 여행과 숙박, 예식 등 소비 경기도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소비만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전 직원 100% 재택근무를 도입했고 급하지 않은 출장과 워크숍은 전면 취소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습니다. 길게본 기자입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의 옆자리가 모두 비어있고 사무실 곳곳에도 빈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실 모습인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자 재택근무 비율을 절반까지 늘렸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아예 전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한 회사도 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구성원 100% 모두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택근무 인원을 10%에서 30%로 확대했고 LG전자와 포스코, KT 역시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교적 재택근무 비중이 높았던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업계와 넥슨과 넷마블 등 게임 업계도 100%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직원들의 출장과 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식은 아예 금지했습니다.
웬만하면 회의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고 회식이나 워크숍도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나 중공업 등 제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기업 활동 위축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면 소비 위축뿐 아니라 생산 부분에서의 충격 역시 함께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은행 영업시간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드는 등 실물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유명 인사들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선물을 안기고 그 선물을 촬영해두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약점을 잡은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정치권과 검경 언론인에게 전방위 로비 의혹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측근이 MBN과 만나 입을 열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함께 일한 A 씨는 김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하게 된 출발점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이렇게 알게 된 고위층에게 수시로 금품을 뿌렸다고 말합니다. 김 씨가 현재 입건된 인물들과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A 씨는 기억했습니다. 김 씨가 거물급 야권 인사에게도 고급 수산물을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정황도 전했습니다. 이 야권 인사는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범죄 수익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가짜 수산업자 이 김모 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서 말하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 건데 애초 예상했던 게이트가 아닌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끝날 가능성도 나옵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한 게 아니니 범죄 수익도 몰수하지 못하고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물은 4명입니다. 이모 검사와 배모 총경을 비롯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입니다. 이 중 이모 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8일. 이후 김 씨 측이 검찰에서 진술하겠다며 함구하고 있어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이후 김 씨와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은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 씨는 오징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기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데 부패재산 몰수법상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김 씨가 범죄 수익 상당수를 고급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는데 명의가 본인이 아닌 차명이라 몰수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 벤츠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포르쉐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과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입니다. 주차된 SUV 차량 옆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인도를 덮친 승용차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나간 바퀴가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와 부딪히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고급 스포츠카 포르쉐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과 피해 차량 탑승자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벤츠 차량이 돌진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신호등이 저기 있었어요. 저기도 또 이걸 앵기 놓고 한 번 빠지고 여기 두 번째로 또 총 4번 빠졌어요.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 사고가 많았네요. 경사로에 주차된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걸 막으려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 기둥과 차량 사이에 끼었습니다. 시민들이 차량을 밀어올려 운전자를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1톤 화물차 한 대가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 화물칸에 실린 통에 들이붓습니다. 작업이 끝나는 듯 보이는 순간 화물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버스 정류장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걸 본 운전자는 몸으로 차를 막으려다 버스 정류장 철제 기둥과 차 사이에 끼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차를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들도 차를 세우고 힘을 보탭니다. 15분 정도 그분들이 이제 다 같이 차를 밀어가지고 이제 같이 빼내고 지나가는 차들도 가시다가 이제 차 세워가지고 다들 뛰어나오셔가지고 다들 도와주시고.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버스 정류장에 대기 중이던 시민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고인목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도 발견됐는데 아이 아버지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5시쯤입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대전의 한 가정집. 20개월 된 여아가 보이지 않으니 와서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아이의 친척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아이의 엄마인 20대 여성을 추궁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을 수색한 끝에 아이스박스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있었는지 누가 사는지 얼굴도 몰라요. 아이의 엄마는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아빠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있었고 신고자도 있었고 용의자를 추는 사람은 신고하니까 도주를 했고.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 꾀병입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델타 변이로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네, 간이 코로나19 검사 키트에 포도주스를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희미하게 두 줄이 표시되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게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겁니다. 네, 학교에 안 가려고 음료수를 이용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조작하는 법이 요즘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몬즙부터 콜라, 각종 과일까지 이용한 실험 영상까지 SNS에 유행처럼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짜 코로나 검사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이
무려 650만 회 넘게 조회됐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이야 그냥 학교 안 가고 싶어서겠지만 저렇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 다 검사 받아야 되고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하거든요. 지금까지 1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에는 하루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으로 의료 당국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진위가 판단되지 않은 영상으로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한 신뢰성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영국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어쨌든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벼락 4번 맞고 생존. 벼락을 4번 맞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벼락이 번쩍하며 여러 차례 차량을 관통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총 4차례 벼락이 SUV를 때립니다. 차 안에는 부부와 함께 3살, 1살, 그리고 8개월 된 아이까지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차는 벼락을 맞으면 전기가 차 외부와 타이어를 통과해 지면으로 흘러들어가서 내부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차 안에 있을 때는 창문을 꼭 올리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세 번째 키워드 경비원 자빌 금지입니다. 네. 최근에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이슈가 논란이었잖아요. 많았죠. 네, 입주민에게 막말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일부 단지는 주차를 대신시킨다든지 택배를 집 앞까지 옮겨달라고 시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비원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걸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비원은 경비 고유 임무와 함께 시행령에 명기된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단속 등의 부가적인 업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사실을 모르던 어떤 분이 모르고 시키거나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론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오는 10월 21일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어기면 우선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요. 입주자에겐 지자체가 고쳐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개 내려온다. 봄이 아니라 개입니까? 네, 개입니다.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하늘에서 개가 내려오는 건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최근에 아주 특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 이 군견이 사람도 하기 어려운 고공 낙하 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4,000m 상공에서 조련사와 함께 그대로 뛰어내리는데요. 낙하 중에도 좌우를 살펴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 베테랑 같아 보입니다. 네, 낙하산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고 안정적으로 착지까지 해내는데요. 군견 낙하산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최초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개는 사람보다 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무게에 맞추는 과학적 기법도 더 필요했을 법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루 만보의 진실입니다. 네, 앵커께서는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장수한다. 많이 들었죠.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00보가 건강한 삶이나 운동의 척도로 굳혀졌는데 사실 하루 10,000보는 상술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걸음수를 측정하는 만보계를 만든 일본 업체가 1964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마케팅 차원에서 하루 10,000보 걷기를 홍보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식 한자로 1만 만자가 사람이 걷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속은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하루에 몇 걸음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요. 하루 10,000보는 적당을 넘어 약간 과한 수준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4,000에서 5,000보 정도 걷는데 여기에 2,000에서 3,000보만 따로 시간을 내서 걸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 7,000보에서 8,000보 걸음이 좋다라는 얘기죠. 뭐든 과한 것보다는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을 열기 위해 지난달 21일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한 단계 더 낮은 방역 조치를 취할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 경기장 정원의 절반 혹은 10,000명 정도의 관중을 들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열리게 됐죠. 일본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홈 관중의 열성적인 응원도 못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단도 순차적으로 일본에 가면서 그동안 대규모 선발대가 전 세계에 몸을 싣고 올림픽 개최지로 떠나던 그 광경을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문제를 놓고 어젯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댔던 일본과 IOC.
결론은 도쿄 등 수도권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12일 도쿄의 네 번째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상황에서 23일 개막하는 올림픽에 관중을 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올림픽 경기가 관중 없이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大会を楽しみにされていたチケット購入者の方々はもとより各地域の皆様には大変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 지방인 이바라키, 후쿠시마, 홋카이도에서는 일부 관중을 허용했지만 야구 한 경기, 축구 조별리그, 사이클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미 1년 연기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일본은 1조 원에 이르는 입장권 수익도 놓치게 됐습니다. 비상사태에 따른 집합 금지로 거리 응원조차 불가능하고 주류 판매와 영업 제한으로 올림픽 특수도 기대할 수 없어 상인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중이 없으면 올림픽의 흥분과 열기가 반감되고 신기록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홈 관중의 응원 이점을 누릴 수 없는 일본 선수들의 실망이 큰 반면 숙명의 한일전을 치러야 하는 우리 선수들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OC가 규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우길기 응원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여당 대선 주자부터 검증하려며 맞불을 놨습니다. 아내와 2012년에 결혼했는데 여권이 이보다 5년 전에 논문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며 그럼 논란이 있었던 본인들의 논문도 한번 검증해보라 이겁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세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에 윤 전 총장은 해명 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새 대선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자당 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천대 석사 논문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희대 박사 논문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연세대 석사 논문으로 표절 의혹이 있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인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 부인은 사람들과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하고 밤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빈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찾아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자신을 사퇴시키려는 압박이 강해 어쩔 수 없이 사퇴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장관과 동반 사퇴 때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의 운명도 관심거리입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내심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불구속하기를 바라는데 윤 전 총장이 원칙대로 구속 지휘를 하는 바람에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추윤 갈등 당시 받았던 압박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정권 쪽으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동반 사퇴하면 징계는 없는 걸로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우리 윤 총장 그러면서 감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의 말대로면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는 윤 전 총장을 비호했지만 내부에서는 물러나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인터뷰를 두고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문 대통령은 민생과 방역 챙기기에도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달랐다 이 얘기네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차례 TV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성적표가 나왔겠죠?
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는 특유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맞아요. 기본소득 말바꾸기 공세를 제대로 받아치지 못한 데다 일명 바지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가 사과하기도 했죠.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되면서 일명 반 이재명 연대가 두드러진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홀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해 재미 연대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예. 대결 구도는 명확해졌지만 정책 검증은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너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우리를 뭐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과연 과반이라는 압도적 표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력을 보여준다면 본선에서도 결선 없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위가 유력한 이낙연 후보를 이어 3등 후보가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 옹호로 맞선 추미애 후보, 반 이재명 연대 구심점을 노리는 정세균 후보 등이 3위 후보로 꼽힙니다. 탈락될 2위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는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 중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통일부를 없애자고 얘기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핵심은 작은 정부를 위한 부처 감축이라는 겁니다. 실제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건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역할은 미미하니 폐지해도 된다는 겁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회동 여부로 말이 나오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거꾸로 이게 관계가 잘못됐는데요.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만약에 대권에 야심 있는 분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어 하신 것과 별개로 우선 매달려야 됩니다. 김 전 위원장이 정무와 정책 모두에서 뛰어난 얼마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윤 전 총장이 소위 밀당을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킹메이커니까 그러니까 가를 처지 아니다. 그냥 와서 모셔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요계 톱스타 출신으로 매번 새로운 연기에 도전해 박수를 받는 배우가 있습니다. 안정된 연기력으로 사극의 시청률을 끌어올린 주인공입니다. 뉴스피플에서 이동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로서 연예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권유리. 빼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그룹 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권유리는 데뷔 초부터 연기 활동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드라마 패션왕, 피고인, 마음의 소리, 영화 노브레싱 등에서 주연을 맡아 호평을 받았고 처음으로 도전한 사극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는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옹주로 등장한 권유리는 톡톡 튀는 대사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유행어처럼 퍼진 예를 들면 무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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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엄하네, 무엄하다 라든지 네. 캐릭터로서 캐릭터가 빛날 수 있게 작가님들께서 네, 명대사를 많이 주신 덕분에 이전과는 다른 한복 차림을 선보이고 말을 타고 액션 연기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배우로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었던 작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마음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깊이 간직될 것 같습니다. 권유리는 배우로서 거듭나기 위해 연극 무대에도 서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만난 대선배들은 배우의 자세를 일깨워줬습니다. 리허설하고 연습하는 과정부터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굉장히... 권유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시청자를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또 한 번 같이 호흡해보고 싶은 배우였으면 좋겠고 대중분들께는 매력적이어서 앞으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이자 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드라마 보쌈을 성공적으로 끝낸 권유리의 또 다른 변신이 궁금해집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 싸니까. 90년대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그린 영화입니다. 늦게 들어온 남자 후배는 대리가 되고 8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말단인 이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 여가부는 뭘 했느냐며 지금 이 여가부가 하는 일 상당수는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고 목청을 높였죠. 곧바로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가 많다며 특정 성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좋겠다며 편가르기, 분노 조장을 경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젊은 남성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결감되는 그 예산을 청년 제대 군인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쓰자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역, 계층, 역사관으로 나뉘어 진영 대결을 부추겨온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이제는 남성과 여성 간 대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 정치권이 싸움의 이슈를 그러니까 남녀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젠더 격차 2021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56개 나라 중 102위로 젠더 불평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도 없이 느닷없이 폐지안부터 들고 나오니 가뜩이나 휘발성이 강한 젠더 갈등에 더 불이 붙는 건 아닐까요? 여가부의 영문 명칭은 정확히 양성평등가족부입니다. 자극적인 공약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대신 남녀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급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또 등장한 분열의 정치였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까지 내려왔지만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번엔 찾아왔습니다. 덥기도 덥지만 습도가 너무 높거든요. 주말까지 국지적인 소나기도 내릴 수 있어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잠시 물러간 남부지방에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땡볕을 피해 나무근을 아래로 걷고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운동을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우통까지 벗은 채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무더위를 이겨냅니다.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들긴 한데 이제 그런 날에 이제 훈련을 해야 더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날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서울도 무더위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손풍기로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봅니다. 전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기록했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뜨겁고 건조한 티벳 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주말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할 수 있는 만큼 장마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우리 태극전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21살의 떠오르는 샛별 장준 선수를 전남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타격 소리가 고요한 태권도장을 깨웁니다. 찍어차기와 돌려차기, 뒤후려차기 등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보유한 태권도 국가대표 장준입니다. 7살 때 취미로 시작해 초등학교 4학년에 선수의 길로 들어선 이후
각종 대회에서 메달과 상장을 휩쓴 태권도계의 신성입니다. 저도 못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이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때부터는 좀 제가 잘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장준의 필살기는 183cm의 큰 키와 긴 다리에서 나오는 타점 높은 발차기입니다. 찍기 종류를 좀 잘 찬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돌려차기도 그만큼 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잘 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첫 올림픽은 이번이 아닌 2024년 파리올림픽이라고 생각했던 2000년생 장준. 올림픽이 1년 연기된 시간 동안 성장해 동급 최강자인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태훈까지 넘어선 겁니다. 그런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파리올림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어떻게 기회가 빨리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떨지 않고 준비 잘 해가지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장마전선은 남아있지만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밖에서 10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은 하루였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 31도, 경산과 대구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구나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은 34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강한 소나기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우려됩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지만 곳곳에서는 세창 소낙성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2도, 대전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 낮 한때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강릉은 내일 3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34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